서울에 있는 오피스텔과 같은 부동산을 모건 스탠리가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익성을 보고 구매했다고 하지만 지난 10년간 법인 소유의 토지는 80% 정도 증가했으며 서울 기준 법인이 보유한 지분은 10%나 됩니다. 기업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일반적인 일입니다. 공장이나 회사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가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SK 하이닉스는 세 번째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약 125만 평의 부지를 구매했습니다. 경제 활동을 위한 토지 구매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한국 대기업의 토지 구매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부 뉴스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개인이 보유한 토지는 6% 감소한 반면에 법인이 소유한 토지는 80% 증가했다고 합니다. 토지 증가량은 판교 신도시의 1000배, 서울 여의도의 3200배나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법인 중 상위 1%의 토지 증가율은 140%나 된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토지 소유 현황 통계를 보면 2017년 법인 소유 토지는 6800제곱킬로미터인 반면에 23년에는 7500제곱킬로미터로 10%나 증가했습니다. 지역별 증가 데이터를 보면 법인의 토지 보유는 전국적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경기, 충남, 전남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위에서 언급한 하이닉스의 사례처럼 산업단지 개발이나 공장 설립, 물류센터 확장, 기업 캠퍼스 구축과 같은 이유로 증가하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6년 만에 700제곱킬로미터나 증가했다는 건데 우리한테 익숙한 평수로 환산하면 2억 평이나 됩니다. 디테일하게 따지자면 약 2억 1100만 평이 가까운데 이 정도 땅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될까요? 안산 지역의 공장 부지가 평당 8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을 바탕으로 계산해보자면 1700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4년에 대한민국 1년 예산이 600조인 걸 감안해보면 3년치 국가예산 규모가 법인 토지 구매에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실제 투자된 금액과 상이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평당 거래가가 낮은 지역도 있을 거고 서울처럼 거래가가 높은 지역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법인이 부동산 구매에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비용과 부동산 투자를 비교하자면 연구개발 비용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23년 기준 국내 상위에 위치한 1000개 기업의 R&D 투자 비용은 전년 대비 8.7%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위 10개 기업이 투자한 금액이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삼성전자가 23조 9천억으로 전체의 32.9%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부동산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법인이 소유한 토지 중 70% 정도가 상위 1%에 속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구매와 R&D 투자 금액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한테 너무 잘 알려진 대기업 중심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의 부동산 구매 현황과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세히 분석하기 전 미리 말하자면 기업이 부동산을 소유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은 가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대출 담보로 활용하기 좋기 때문에 일정량의 부동산 소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롯데그룹이 단기적인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롯데타워를 담보로 대출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기업의 부동산 소유 변화는 살짝 지나쳐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의 73%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는 16%, 법인은 7.6%로 나왔습니다. 이걸 서울로 좁혀보자면 개인이 소유한 비율은 83%이며 국가 및 지자체는 5%, 법인은 10%를 차지합니다. 지방과 비교하자면 수도권의 법인 소유 토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가장 높은 지역은 예상되겠지만 서초구로 17%이며 그 다음으로 강동구와 금천구가 있습니다. 강남의 대기업 본사와 IT 기업들이 몰려있으니 당연한 수치겠죠. 이런 부동산 소유 변화와 함께 부동산 가격도 많은 변화를 보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2017년에 법인이 소유한 토지는 6800제곱킬로미터고 당시 평가액은 960조였습니다. 이 평가 금액 중 절반 이상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23년 기준 법인 보유 토지는 7500제곱킬로미터로 토지는 10% 증가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평가액은 1470조 원으로 5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20년도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법인의 토지 구매 범위와 올라간 가격을 보면 꺼림칙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바로 법인이 정말 필요에 의해서 부동산이 구매한 것이 맞을까에 대한 의문이죠. 왜냐하면 17년 이후 법인 자금을 활용해 개발 예정 지역에 땅을 다수 구매한 사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21년 LH의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에서 조직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벌인 사건이 폭로된 적이 있습니다. 특히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였던 광명과 시흥 사업지역에서 100억 원대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했다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분 쪼개기를 사용한 투자 사례와 허위 농업계획서를 제출해 농약 조합원 자격으로 토지를 매입한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심지어 공인중개사가 결탁해 법인을 설립한 뒤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투기성으로 매입된 토지는 모두 법인 명의로 관리됐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토지 증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런 불법
불법적인 사례도 존재하지만 반대로 기업이 과거에 구매한 토지 가격이 자연스럽게 상승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기업 입장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보유세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대기업들은 보유한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해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리츠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기업이 자사 보유 부동산을 운영할 목적으로 리츠를 설립합니다. 리츠는 대기업의 부동산인 사옥이나 물류센터, 상업시설 등을 매입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은 보유 부동산을 매각해서 대규모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리츠는 매입한 부동산을 바탕으로 증권시장에 상장합니다. 상장했다는 것은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판매할 수 있다는 뜻이고 추가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리츠가 보유한 부동산에서 임대료 수익이 창출됩니다. 해당 수익을 배당금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데 지급할 때 90% 이상 배당했을 경우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이렇게 수익을 창출한 리츠 회사의 다음 스텝은 당연히 추가적인 부동산 매집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대기업들이 기존에 보유한 부동산을 증권화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임대 수익을 추가로 얻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배당금 지급을 통한 절세 효과도 있으니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LG, SK, 롯데, 하나 등 주요 대기업들이 이 리츠를 활용해 증권시장에 상장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상위 10개 대기업이 법인이 소유한 토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걸 리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법인 소유의 토지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투기 목적이든 수익 창출 목적이든 이 모든 게 법인의 부동산 보유 증가를 가속화하는 원인으로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한 방법으로 활용합니다.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병행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하지만 특정 자산만 집중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도 자산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해칭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합니다. 실제로 포춘 500대 기업의 총 자산 중 3분의 1이 부동산이며 국내 주요 기업의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약 20%에 달합니다. 기업이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선택지라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대기업과 여러 사모펀드는 부동산 보유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의 부동산 가치 상승과 임대 수익을 기대하며 해외 투자회사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ICG와 모건 스탠리 등이 주거용 부동산을 매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울 강동구의 복합시설을 200억에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국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에 공동 투자한 사례도 있는데 이는 기존의 상업용 부동산인 사무실이나 호텔 중심의 투자 전략과는 다른 움직임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할수록 회사의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수익을 생각해서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지만 기업이 본업과 연관 없는 부동산을 무작정 보유하는 것은 기업 가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부동산 보유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다고 해서 기업 가치가 반드시 상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다른 요소보다 높습니다. 기업의 부동산 보유와 기업 가치 관계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코스닥 기업은 기업 가치가 하락합니다. 반면에 코스피 기업은 기업 가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용 부동산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기업 가치가 하락합니다. 반면에 기업의 R&D 투자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 가치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부동산 보유가 아닌 본업의 혁신과 연구 개발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본업보다 부동산 투자에 집중하면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러나 최근 벌어지고 있는 법인의 토지 보유 증가는 기업 가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그 뜻을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회사인 블랙스톤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내 부동산을 대규모로 매입했습니다. 단독주택을 주로 매집했는데 블랙스톤뿐만 아니라 다수의 펀드사들도 차압되기 직전의 주택이나 차압된 주택을 대량으로 인수했습니다. 특히 블랙스톤의 자회사인 인비테이션 홈즈는 2015년 기준 4만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며 미국 최대의 단독주택 임대업체로 부상했습니다. 펀드사 입장에서 보자면 일시적으로 가격이 줄어든 단독주택이 매력적인 아이템으로 보였을 겁니다. 이걸 지금 구매해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가격 증가와 임대 수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구매할 만한 이유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 주택 매입은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거주하는 로살레스 씨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녀는 블랙스톤 그룹에 임대료를 지불한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가족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생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로 주기적인 임대료 인상과 주택 유지보수 부족을 언급했습니다. 임대계약의 특성상 일정 수준의 임대료 변동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블랙스톤과 인비테이션 홈즈는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했습니다. 유지보수 비용 등과 같이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에 추가 비용을 얻는 방식으로 수익 모델을 설계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2005년 미국 주택 소유 비율은 69.1%였는데 2015년 2분기에는 63.4%로 하락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단독주택 임대가 증가했습니다. 갑작스런 임대 증가에 따른 인근 지역 내 임대료 상승이 같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동산 매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수록
올라갈수록 토지와 주택가격, 임대료 상승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미국처럼 법인과 펀드사들의 부동산 매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규모 사모펀드가 거주용 부동산을 구매하고 있으며 그 모습은 앞에서 말씀드린 인비테이션 홈즈의 사업 모델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나라의 개인주택 소유 통계를 보면 이런 우려는 더욱 커집니다. 21년과 22년을 비교한 주택 소유 통계를 보면 1.2% 증가했다고 하지만 주택 소유자 기준에서는 0.6%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를 해석하자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아닌 법인 또는 소수의 다주택자가 더 많은 부동산을 매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법인과 펀드 회사의 토지 보유가 늘어날수록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주택시장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기업이 단순히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을 넘어서 주택시장 자체가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자산 포트폴리오 구축과 해칭 목적이 강했다면 이제는 구조적으로 주택시장 흐름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23년에 한국의 자가 보유 비율은 60%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자가 점유율도 하락했으며 점점 개인이 원하는 집이나 부동산을 구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비율은 늘어날 거라 예상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대응할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까놓고 말해서 대응을 해봤자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겠습니까?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각자 상황에 맞춰 이런 변화에 적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거주용 부동산에 법인과 펀드 회사라는 변수가 있음을 인지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도 여기서 마무리합니다.